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우 시절 조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우씨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뒷것 김민기 방송 리뷰를 좀 했는데요. 너무 감동해서 언어를 많이 좀 절지 않았나 제가. 많이 얘기했나 너무? 얘기는 많이 했는데 네. 들으시는 분들이 얘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까 봐. 그냥 좋다는 얘기다를 좀 길게 얘기한 거죠, 많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 영상을 보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는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 좀 어두운 내용, 좀 처참한 내용인데요. 네. 마음이 굉장히 비참해지는 내용인데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또 데이트 폭력이 요새 그렇죠. 4월, 5월 어간에 정말 많이 보도되고 있죠. 네.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지금 생각나는데요. 혹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정리한 내용은 2024년 4월 1일에 거제도에서 발생했었던 거제도에서 발생한 건 아니고 거제에서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그 커플이 발생했던 그 폭행 문제 이 내용이랑 강남 의대생 살인 사건 요 정도거든요. 이 원우 씨 뭐 이 두 가지 내용 다 아시나요? 이번에 특히 이제 강남역 요 사건의 경우에는 뭐 이제 그거였잖아요. 뭐 의대생이었고 뭐 수능을 만점을 받은 뭐 이른바 엘리트 학생인데 맞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 본인의 의학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이제 살인을 하는데 악용한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옥상으로 불러내서 이제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심지어 마치 자살할 것처럼 이렇게 액션을 해서 그 여자친구를 이렇게 가까이 오도록 해서 뭐 그때 아마 이제 범행을 저질렀다. 전 대충 그런 구도를 알고 있어서 너무 악랄하다. 일단 그 어떤 수법이 그런 충격을 좀 기억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2024년 5월 6일에 강남의 한 빌딩 옥상에서 남성 최 씨죠. 피의자 최 씨가 자신의 연인 A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인데요. 범행 2시간 전에 거주지 인근에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해서 건물 옥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냈다고 하죠. 이 건물은 피해자랑 그 피의자가 뭐 데이트를 많이 했었던 공간이라고 하고요. 만났던 극장이거든요. 그래서 살해 경위는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지 받은 후에 맞아요. 자살을 시도하다가 자신을 말리던 애인을 이제 찔러 죽이게 된 건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자신이 죽을 때 애인도 함께 끌고 가겠다라는 계획 범죄로 추정된다라고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렸던 거제 그 동창 살해 사건은 2024년 4월 1일에 새벽에 남성 김 씨가 동갑인 전 여자친구 이양을 폭행해서 4월 10일에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던 사이고 여자분이 대학을 가니까 그 대학을 따라서 이 남자분이 하향 지원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향 지원해서 갔는데 본 사건 이전에도 데이트 폭력 신고 접수 건수만 11건에 이를 정도로 폭행이 잦았고요.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면서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게 뭐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4월 1일 폭행 사건 시에는 술에 취한 그 피의자가 피해자가 피의자를 만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친구들과 술을 같이 먹었다라는 것이 폭행 이유였대요. 그렇게 해서 피해자가 뇌출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입원 치료를 받다가 결국 4월 10일에 상태가 악화돼서 결국 폐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끝내 숨졌다고 합니다. 피해자 사망 뒤에 피의자는 긴급 체포되었지만 몇 시간 뒤에 1차 부검 결과 폭행과 사망 사이에 직접 연관성이 없다. 사안이 긴급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풀려났고요. 이 관련 내용을 사실 제가 유튜브에서 좀 많이 팔로우를 좀 했어요. 피꺼솥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너무 이렇게 부들부들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뭐 피의자의 신원, 피의자 가족의 신원까지 다 언론에 공개가 돼 있는 상황인데 미디어에 모르겠습니다. 이런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냐 마땅하지 않냐에선 당연히 마땅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괘씸하고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말 분노가 네. 정말 차오르게 되더라고요. 이성이 마비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울분이 네. 계속 쌓이고 있다 보니까 네. 어떤 식으로든 그 정의가 구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그렇게 신상을 막 공개해 버린다든지 이런 류의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어떻게든 복수를 하려는 그쵸. 마음들이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데이트 폭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게 저도 어떤 통계 자료를 보니까 경찰청 자료인데 네. 작년에 이제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가 13,939명이래요. 14,00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2020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8,951명이니까 뭐 한 9,000명 정도였는데 지금 이게 되게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속도인 거거든요. 거의 한 4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사망하는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면 그때 충격을 받고 이러지만 사실 지금 물밑에서 14,000명 정도의 피의자가 있는 거예요. 네, 데이트 네. 폭력으로. 그리고 아까 조세프님이 얘기했다시피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계속적으로 그 사건들이 사례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맞으면서도 참고 만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지금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공포도 있었던 것 그런 같아요. 것도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 자료에 좀서 나타나는 좀 심각성이 또 어떤 데도 있냐면 이렇게 많은 피의자들이 있는데 구속 수사를 받은 인원은 31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체의 2.2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아까도 그냥 뭐 풀어주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좀 아직까지 사법부의 대응이 너무 물러터졌다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자꾸만 막 이제 어떻게든 좀 뭐 신상이라도 공개해야 좀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그 사적 복수에 그쵸. 대한 그럼 욕구 이게 커지는 거죠. 수요가.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막 인민재판처럼 막 누구 하나를 마녀 사냥해서는 물론 안 되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법부가 그 일반 대중들의 복수심이 자꾸 자라나지 않도록 네.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네. 지금 차기 대권 후보 2명 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 검사 출신이고 이재명 대표 지금 변호사 출신이고 네. 한데 뭐 다른 것도 중요한데 저는 법조인들이 이렇게 많이 돼 있으면 사실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쵸.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소위 뭐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저 이 문장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지만 그럼 네. 죄는 미워하자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정말 죄를 지금 미워하고 그렇지. 있는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네. 원우 씨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죄에 대한 책임은 그 사회 전체 아니면 이제 상당수의 사람들이 최소한 공감할 수 있는 처벌이 함께 가지 않으면 네. 오히려 반대급부로 더 강한 공권력 사용이나 사법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저는 형성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막 삼청교육대 같은 거 부활해야 한다라는 여론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저는 시의적절한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미 좀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작년에 그 생각해보면 칼부림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새 마약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네. 그 다음에 좀 약간 스케이프를 넓혀보는 작업인데 네. 최근에 그 또 기억하실 텐데 유튜버들끼리 서로 맞아요. 살인하면서 그거 생중계되고 이랬었다고요. 네, 네. 그게 막 우리가 한 불과 자살에 이르게 만든. 불과 그러니까 그 부산에서 왜 일어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유튜버가 네. 서로 이제 알던 사이였고 서로 원하는 관계가 많은 유튜버였는데 네. 서로 막 고소하고 이제 이런 유튜버끼리의 둘 다 유튜버였는데 네. 한 명이 이제 부산 법조타운에서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 중에 살해한 사건이 끔찍하네요. 최근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 10년 전에 막 뭐 SNS에 막 뭐 폐해나 부작용에 대해서 막 상상하면서 네. 막 이렇게 막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살인 사건이 막 생중계되고 뭐 그러니까 이제는 근데 그렇게 살해한 그 유튜버가 막 여기저기 도망 다니다가 경주에서 결국에는 검거가 됐는데 검거되고 나서도 유튜브 그 본인 계정 커뮤니티에다가 이렇게 막 글도 막 쓰고 그래요. 뭐 결국 잡혔습니다. 뭐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팔로워들에게 뭐 자기 나름의 메시지를 이렇게 성명 발표하듯이 하는 그런 풍경들이 조커네 조커. 네, 이거는 공권력의 마비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인권도 물론 중요하고 하지만 인권이 중요하니까 사실은 더 피해자들의 인권이 중요하니까 이런 문제를 검찰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법조 과잉을 우려하는 시대에 아이러니인 거죠, 사실.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사회 한쪽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맞습니다. 찔리고 죽어 나가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뭔가 불균형이 있고 네. 다른 게 아니라 전 지금 이 부분에
주목하라는 게 사실 지금 민심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를 그렇죠. 해보게 돼요.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랑 원우 씨랑 생각이 네. 조금 더 검토가 좀 필요하다. 네, 네. 좀 적극적인 공권력의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 그럼 이제 두 가지 문제를 봐야 되거든요. 네. 하나는 또 교육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은 사실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예방의 차원이잖아요. 네네. 뭐 원우 씨가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교육의 방향이라 네. 글쎄요. 어떤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누누이 하는 얘기인데 네. 과연 거절감을 제대로 교육하고 있느냐는 거죠. 거절감. 저희가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교육의 본질과 목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교육이란 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좌절과 실패를 견디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주 드라이하게 표현하면. 네. 그래서 인고의 세월이라는 표현처럼 인내하고 견디면서 끝내 성취하는 보람을 느끼는 게 교육인데 네. 우리는 너무 그 끝값, 결과값에만 매몰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싶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행복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그 행복을 언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냥 그저 직관적으로 집을 사면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행복해요. 뭐를 하면 행복해요. 뭐를 하면 행복해요. 뭐를 하면 행복하거든요. 이게 다 결과에 성취 중심으로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아니냐. 그쵸. 지금 우리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방향이. 네. 근데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을 자꾸 집중하니까 이게 행복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떠올릴 때 마치 내가 갖고 있으면 그 누군가에게는 없어야 되고 내가 없으면 누군가가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일종의 제로섬의 가치로 생각해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허허. 행복이 과연 무엇인가? 네. 우리가 정의하기 힘들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네. 행복감이 늘어나는 게 뭘까 하면은 이제 저는 사랑의 감정이 풍성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뭐 저의 생각에서 네. 사랑이 뭐냐 여러 정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뭐 기독교 신자니까 네. 성경 구절을 갖고 왔어요. 네. 좀 뭐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뭐 전도하려는 건 아니니까 교양 차원에서 교양 차원에서 들어보시면 이 말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래 참아줘야 되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김민기 선생님처럼 네.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게 사랑인 거고 온유하게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남이 조금 잘 되는 거 시기하지 않는 부분이 또 사랑인 거거든요. 네. 당연히 자랑도 안 하는 거고 교만하지도 않는 거고 누군가를 나와의 어떤 대척점의 관점, 경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는 게 사랑인데 네. 사랑이 많아서 행복하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이 말로만 근거하면 다른 사람이 잘 되기 때문에 나도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행복에 대한 가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쵸. 너무 제로섬적이죠, 굉장히. 내가 갖고 있으면 넌 없어야 되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없으면 네 걸 뺏어와야 된다라는 이 핍절한 사회 구도 속에서는 그렇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 저는 이 고민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 진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정말 삭막한 구조가 된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정말 이 꼰대 같은 얘기지만 아주 이 원론적인 얘기를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할 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원론이 제대로 돼 있지 네. 않으니까. 이번에 그 의대생 살인 사건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아이코닉한 거예요. 그렇죠. 이 사건이 물론 네. 어떤 그 정말 어떤 한 청춘의 죽음에 대해서 제가 아이코닉하다는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 너무 죄스럽지만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그냥 보여주는 네, 거죠. 의대생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수능을 만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뭐 온갖 데서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맞아요. 뭐 그랬을 거라고요. 네. 그러면서 근데 이제 막상 이 학생의 평판 조회를 해보면 네. 평판이 별로 좋은 학생이 아니었다고 그렇죠. 해요. 네. 그 주변 또래 집단의 네. 얘기를 들어보면 네. 뭐 제대로 친구도 뭐 못 사귀고 막상 막상 주변의 상황은 그러한데 실제적인 사회적인 평가는 정말 최고의 평가죠. 거의 뭐 이 시대가 낳은 천재 뭐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어떻게 하면 저 아이처럼 될 수 있지? 그럼 뭐 주변의 학생 그 추측컨대 뭐 학부모들도 다 저 아이처럼 됐었어야 하는 뭔가 그런 롤 모델처럼 뭐 과외도 많이 하고 네.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시기였을 수 있는 거죠. 네. 뭐 실제 그 사람의 삶이 어땠는지는 제가 디테일을 모르지만 상상해 보자면 뭐 대략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에 이런 흐름들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1인칭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거절감을 느낄 이유가 없는 거죠. 나는 거절감을 느끼면 안 되는 사람인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방향으로 좀 엉뚱하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게다가 10대 시절 공부를 잘하는 그러니까 뭐 하나를 엄청나게 잘하는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네. 우리가 굳이 거절감에 대해서 가르치는 프로세스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아까 조시피님 되게 예리하게 얘기를 하신 게 되게 제로선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게 그러다 보면 이제 행복이라는 게 나한테 있으면 너한테 없어야 돼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혼동이 오냐면 저 사람이 없어서 내가 행복한 그렇죠. 과정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난 의대생에 들어왔어. 하지만 넌 못 들어왔지. 그래서 그게 행복한 게 될 수도 있는 그 프로세스들도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재테크를 하거나 주식을 하거나 할 때 되게 직면하게 되는 어떤 그 영혼의 핍절함이 어떤 게 있냐면 뭔가 내가 벌고 못 벌고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얼만큼 했는지가 되게 중요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본 디폴트 값으로 뭔가 비교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깔려 있는 세계관인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스탠다드 그 기본값을 형성할 때 지금 이런 사회 일각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게 아닌가. 행복을 소유로 정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네. 보통 이 얘기에서의 소유는 어떤 자산이나 돈 같은 경우거든요. 네네. 재물이거든요. 네. 그런데 행복 자체를 내가 소유해야 한다라는 생각. 네. 내가 소유하냐, 네가 소유하냐. 이 지금 현상까지 이르는 것 같아요. 그쵸. 거의 약간 극단에 가 있는 건데 정말 좀 씁쓸하고 안타깝고 저는 이 강남 의대생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평가를 원우 씨가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 이 부분도 되게 경계돼야 하는 게 원우 씨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네. 얘는 이렇게 유니크했으니까 이런 일을 저질렀어로 해석되는 것도 사실 좀 경계하거든요. 얘가 이상한 행동을 했었으니까 얘는 살해할 수 있는 전조 증상이 있는 애야라고 또 바라보기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 들어보면 좀 민폐 끼치고 했던 거는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사회에서 조금씩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서 사회성이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살인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모두 다 누군가를 때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어떤 인과성을 우리가 또 부여하는 그렇죠. 것도 맞아요. 또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거죠. 거죠.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 원우 씨가 했었던 이야기는 그 맥락은 아닌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이래서 저럴 거야라는 결과값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약간 구조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게 그렇죠. 아닐까. 맞아요. 그리고 이 개별적인 잘못을 하신 분들은 개별적인 잘못을 한 이놈들은 네. 천벌을 받아야 돼요, 진짜. 그렇죠. 아니,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천벌을 받아야 돼, 진짜. 이 나쁜 놈들, 진짜.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그 얘기로 돌아오면 형량의 얘기로 돌아오면 네. 너무 터무니없어요. 맞아요. 그 형량이라는 게 저도 이제 뭐 또 이 얘기를 하는데 10여 년 전에 시멘트 안매장 살인 사건을 제가 취재했을 때 어처구니가 없는 거 너무나 확실하게 여자친구를 그것도 데이트 폭력이네요.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확실하게 계획해서 트렁크를 몇 개씩 사가지고 여자친구를 살해해서 사체를 거기다가 넣고 시멘트로 안매장한 이 사건인데 20대 초반 중반에 그 가해자가 15년인가 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 나이대 정도에 나오는 거야 그러면. 참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형량이 형성됐을까? 아니 최근에 살인죄로 무기징역 받은 사람이 같은 방에 있는 죄수를 또 살인해서 죽였어요. 또 무기징역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뭘 걱정하냐면 댓글에서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적 보복을 통해서 살인 청부를 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실질적인 사형 집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 모든 것들이 공감을 얻지 못하는 지금 사법 집행인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좀 공론화돼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제 사회의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면 정말 성실하게 이런 걸 팔로우업을 하면서 반영을 하고 고민하는 게 또 사법부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참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참 다른 더 중요한 게 뭐 그렇게 많이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저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지네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감동을 해서 좀 두서없이 떠들었었고 이번 시간에는 제가 좀 분노를 해서 또 역시 두서없이 떠들어서 참 죄송한 마음이에요. 그래도 그 마음은 전달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데 저희가 아무리 뭐 이런 이야기로 얘기를 한다 한들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슬픔을 어떻게 저희가 위로를 전할 수 있겠어요. 그냥 그렇죠. 남아 있는 분들에 대한 그 참 마음의 평안을 감히 빌기도 참 그것마저 송구한데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뭐 인터넷 찾아보면 이제 탄원서도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각자의 또 좀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동시에 주변에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을 본다면
섣불리 위로하지 않을지라도 네. 마음으로 꼭 그들의 입장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한 번에 이렇게 발산시켜서 네. 그냥 이렇게 수증기처럼 흩어지는 분노가 아니라 네. 이 분노들을 잘 정제하고 모아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네.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네요. 고인들께 깊은 명복을 네. 빌겠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